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단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여서 제대로 죗값을 치르겠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김 팀장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심신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판사는 정신질환이 책임을 줄일 순 없다. 확실하게 못 박았죠. 네, 어제 재판부가 한 말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가 크게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은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제 개인에게는 묻지 않았던 건데 어제 재판부의 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런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2명의 무고한 이웃을 사상자가 난 조현병 환자 안인득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사실 이 창원 지역 기준으로 한 15년 만에 사형 선고라고 해요. 네, 예. 그만큼 요즘에 뭐 장대호, 김성수, 네. 흉악범들 많지만 사형 선고 내려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예, 기본적으로 헌재라든지 대법원에서도 이 사형 관련돼서는 아주 예외적인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거의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 안인득에게 그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면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조현병 관련된 거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 관리나 조처는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조현병 관련돼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몇 가지 붙였습니다. 흉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에 준비해가지고 범죄를 실행해서 회복 불능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거 이건 용서될 수 없는 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게 하나가 오판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논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배심원들의 의견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유죄와 무죄 구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9명 배심원 9명 전원이 이제 유죄라는 평의를 냈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형량과 그리고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다만 이제 형량에 있어서는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했었는데요. 그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사형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요. 1명은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말자라고 했던 게 7명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뭐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들한테 하나의 의견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를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데 어쨌든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의 반응이요. 조작이 심하다.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마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는 나도 불이익을 당해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형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 진짜 지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요? 네.
이들의 사고 패턴을 보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인 제공들을 너희들이 했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이 왜 큰 소리를 저지르고 소란을 피우냐면요. 네. 여태까지 자기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런 방식들이 다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마지막까지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인과 네.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재판 도중에 참 이런 설전이 오간 것도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을까, 맞는 걸까 고민했다. 고충을 툭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2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소회를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도 인간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변호인이 말하자 아닌데 발끈합니다. 당신 변호인이지 않냐? 누굴 변호하느냐? 변호인의 역할 모르냐? 이러면서 법정 내에서 국선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겁니다. 그 네. 끝에 변호인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나도 변호하기 싫다. 이렇게 설전이 끝났다고 하네요. 사실 변호사님, 변호사가 이런 말 하는 거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이제 말을 표현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측 변호사지만 피해자를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변호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표출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는 또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심신미약에 대한 네. 주장도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느끼는 소회를 좀 짧게나마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지금 국선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안인득에게 변호인이 배정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네.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이제 변호사에게 가게 되는데 국선 변호인으로서 어쨌든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또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또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은 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이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에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말 자체가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감정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피고인과 변호 초기부터 말이 계속 안 통했었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불이익 받은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그 부분 집중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본 사건에 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상은 됐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저 답답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막판에는 그렇게 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인의 소회 들어보고 오셨는데 안인득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당연히 항소하겠죠. 할 겁니다. 네. 안인득은 지금 나름대로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할 말을 변호인이건 재판장이건 안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거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지만요. 안인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사형 선고하면서 자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항소해가지고 또 뭐 똑같은 주장 또 할 겁니다. 예. 네. 근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안인득도 누굴 변호하는 거냐 자신의 변호인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2심에서요? 사실 이제 뭐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사형이 선고가 되면 필요적으로 항소심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인득도 이제 항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을 1심부터 이제 맡아온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1심 변호사가 잘 알 거거든요.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안인득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변호인이 정말로 자기의 주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변호인을 신청 바꾸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2심, 더 나아가서는 3심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과정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안인득이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2심에서도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적겠네요. 아까 프로파일러님 분석에 의하면. 적게보다는 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요? 네, 이들의 생각은 네. 바로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다 보면 CCTV도 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나한테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들이었다. 국가기관에서 내가 무엇을 청구했는데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비리가 있는 것이다. 네. 사고가 굉장히 비약적이고요.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들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인 피해자는 난데 내가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계속 어필을 할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사형은 선고됐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형이 진짜 사형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신 게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형 집행될 가능성도 그러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일 겁니다. 제 네. 기억에. 그때 사형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21년째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사형이라는 이제 이 극형을 주면은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사형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뭐 형법에 명기된 것처럼 20년 이상이 지나면 감형이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사형수란 말이 없죠. 사형 확정인이 돼버리면 신분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에서 이거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형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형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바에야 외국 사례처럼 감형 없는 종신형 네. 아니면 징역 500년, 300년 하는 합산형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바꾸던지 어떤 그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이런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입법기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안인득이 석방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네.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서의 이제 특별한 감형을 통해서 바뀔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그래서 무기징역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양형 성적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애초에 사실상 이 사건은 이제 피해가 아주 중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특별 감형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감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무기징역 상태에서 이제 가석방 신청을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줄지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네. 살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교도소에서 사는 것도 복역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게 사형수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 많이 하세요. 네,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독방수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수용시설에 따라서 혼거실도 가능하지만 거의 다 원칙적으로는 독거입니다. 그리고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 자기 혼자 방에서 그리고 노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낼 수 있는 거죠. 또한 독거실인 경우는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네. 아니면 30분 정도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너무나 많은 특혜를 혼자 방에서 노역도 하지 않고 생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한 과거에는 빨간 명찰이라서 사형수는 빨간 명찰을 달았는데요. 워낙 목숨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시설 안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여전히 이런 제도가 진행된다면요. 사형 확정인들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노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그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쓰게 하는 방법도 한번 신중히 그렇네요.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곧 죽을 사람,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배려해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특혜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형제도, 무기징역제도가 방치되어 있는 건데요. 정부와 국회 좀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사형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두려워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의 가족이 이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어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이번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안인득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피해자들의 현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유족은 그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인덕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배부로 등 따시게 지낼 것입니다. 사회가 변해서 사형 집행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고, 안인덕의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선배가 되어서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